조선 땅에 외놈들이 밀려들던 그 해 수만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도망쳤습니다. 임금은 백성을 버리고 달아났고 양반들은 제 목숨 하나 건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난리통 한가운데 목숨을 걸고 서로를 찾아 헤맨 두 사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양반가의 도련님이었고 하나는 그 집안의 종놈이었습니다. 어려서는 형제처럼 자랐으나 자라면서 갈라졌고 전쟁통에 다시 만났으나 서로의 가슴에 칼을 겨눠야 했습니다. 한 놈은 상대가 제 가족을 죽였다 믿었고 다른 한 놈은 상대가 제 목숨을 팔아넘겼다 믿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두 사람의 우정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리고 그 짓밟힌 우정이 끝내 어떤 빛을 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400여 년 전 경상도 땅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이든 사람 사는 곳에는 높고 낮음이 있었고 그 높고 낮음 사이에 간혹 기이한 인연이 피어나는 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조선 땅 경상도 어느 고을에서 시작됩니다. 고을의 이름은 덕산이라 했습니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치고 그 아래로 너른 들판이 펼쳐진 넉넉한 마을이었는데 이 고을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기와집에는 박씨 성을 가진 양반 가문이 대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은 할아버지 대에 병마절도사를 지냈고 아버지 박진호는 한양에서 벼슬을 하다 낙향하여 고을의 큰 어른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것은 물론이요, 활도 쏘고 말도 탔으며 무엇보다 제 체면과 가문의 위신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전형적인 조선의 양반이었습니다. 이 박진호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으니 이름은 박도윤이라 했습니다. 도윤이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여린 아이였습니다. 울음소리가 작아서 산파가 걱정을 했고 돌잔치 때도 다른 아이들처럼 이것저것 힘차게 움켜쥐는 법이 없이 붓 하나를 조용히 만지작거렸다 합니다. 박진호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했습니다. 무인 집안의 대를 이을 놈이 붓이나 만지고 앉았으니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 박씨 집안의 마구간 옆 허름한 행랑채에서도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종년금이의 배에서 나온 사내아였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돌이라 했습니다. 아비는 같은 집안의 머슴 칠복이었고 어미 금이는 박씨 집안에서 빨래와 부엌일을 도맡아 하는 여종이었습니다. 도리는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어찌나 세게 울어대던지 옆방의 소가 놀라 울타리를 들이받았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양반의 아들 도윤이와 종의 아들 도리. 이 두 아이는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울타리 안에서 태어났으나 하나는 비단 포대기에 쌓였고 하나는 낡은 무명천에 쌓였습니다. 하나는 사랑채에서 젖을 먹었고 하나는 행랑채 구석에서 젖을 먹었습니다. 태어난 곳은 10발자국도 차이가 나지 않았으되 두 아이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3살, 4살 무렵부터 도윤이와 도리는 자연스레 어울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또래 양반집 아이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기싸움을 할 줄 몰랐고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도리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도리가 워낙 거침없고 활달한 성격이라 도윤이는 그 곁에서 자연스레 웃음을 찾았고, 도리는 도윤이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5살 되던 해 여름, 둘이 뒷산 개울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도윤이가 깊은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헤엄을 칠 줄 몰랐던 도윤이가 허우적거리며 물을 먹고 있을 때 도리가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도리도 헤엄을 잘 치는 것은 아니었으나 타고난 힘이 있었던지라 도윤이의 팔을 붙잡고 간신히 툭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둘 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벌벌 떨면서도 서로를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가 아버지 박진호 앞에 불려갔습니다. 종놈의 자식과 어울려 놀다가 꼴이 그게 뭐냐는 꾸지람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리가 저를 살려줬습니다. 박진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개가 주인을 물에서 건져도 개는 개다. 고맙긴 하되 벗은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도윤이는 그 말뜻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아버지의 눈빛이 무서웠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도윤이는 어김없이 행랑채로 달려가 도리를 찾았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아버지의 말보다 어제의 웅덩이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는 자랐습니다. 도윤이가 글방에서 천자문을 배울 때 도리는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비단 옷을 입고 큰 상에서 밥을 먹을 때 도리는 무명적삼에 부엌 한 구석에서 찬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둘은 뒷산 소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이는 그날 배운 글을 도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도리는 산에서 주워 만든 나무칼로 칼싸움 놀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7살 무렵 도리의 나무칼 솜씨는 제법 볼만해졌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으며 아이답지 않은 날카로운 눈매가 나무칼 끝에 실렸습니다. 도윤이는 도리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도리야, 너는 참으로 대단하다. 나중에 크면 틀림없이 큰 장수가 될 것이다. 도리는 그 말에 씩 웃으면서도 눈빛이 잠깐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종의 자식이 장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7살 아이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아, 나는 장수가 못 된다. 종놈은 종놈이지. 그런 소리 마라. 내가 크면 내 종문서를 없애주마. 내가 꼭 그리하마. 도리는 그 약속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린 양반 도련님의 그 말 한마디가 종놈의 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이들의 약속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10살 되던 해 겨울, 도리의 아비 칠복이가 박씨 집안의 소를 끌고 장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적을 만났습니다. 칠복이는 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텼으나 도적의 칼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소는 무사히 돌아왔으되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박진호는 칠복이의 죽음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가 무사한 것에 안도하면서 죽은 종놈 대신 새 일꾼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도리의 어미 금이는 남편의 시신을 안고 밤새 울었으나 다음 날 새벽에는 부엌에 서서 도련님의 아침밥을 짓고 있어야 했습니다. 종의 슬픔에는 하루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리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아이의 눈 깊은 곳에 분노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비가 목숨을 걸고 지킨 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서 죽은 종놈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만 걱정하는 양반의 모습이 10살 소년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도윤이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비가 죽은 날 밤 도윤이가 행랑채로 몰래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자기가 먹다 남긴 약과가 들려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리야,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도윤이는 그 말을 하며 울었고 도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과를 받아들고 도윤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다고 훗날 도리는 기억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두 소녀는 어느덧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무과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그 재주가 영 시원찮았습니다. 글 읽는 재주는 빼어났으되 활을 당기면 관역이 아닌 하늘로 날아갔고 칼을 쥐면 제 발등을 찍을까 겁부터 냈습니다. 무인 집안의 자제로서는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반면 도리는 비록 종의 몸이었으나 타고난 무죄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15 무렵부터 박씨 집안의 무예 사범에게 어깨 너머로 칼질을 배웠는데 사범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빨리 익혔습니다. 18이 되자고 오래서 도리의 칼을 당할 사람이 없게 되었고 20살에는 사범마저 도리와의 겨루기를 피했습니다. 도리가 칼을 잡으면 허공의 바람결이 달라진다는 말이 나돌 지경이었습니다. 박진호는 이 상황을 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아들 도윤이의 무과 급제를 위해 도리를 도윤이의 무예 수련벗으로 붙인 것입니다. 물론 벗이라 함은 이름뿐이었고 실상은 종놈이 도련님의 칼 연습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와 도윤이에게 이 시간은 어린 시절 뒷산 소나무 아래의 연장이었습니다. 나무칼이 진짜 칼로 바뀌었을 뿐 둘 사이에 오가는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도리가 도윤이의 칼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팔끝에 힘이 아니라 눈을 실으셔야 합니다. 상대의 어깨를 보면 다음 동작이 보입니다. 도리야, 둘이 있을 때는 도련님이라 부르지 마라. 예전처럼 불러다오. 도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도윤아, 내 칼에는 겁이 너무 많다. 겁을 걷어내야 칼이 산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내 칼에는 무엇이 있느냐? 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칼을 한 번 크게 휘둘렀습니다. 그 칼바람에 도윤이의 상투끈이 풀릴 뻔했습니다. 도윤이는 놀란 눈으로 도리를 봤고 도리의 눈에는 웃음기 없는 무언가가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도윤이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돌이켜 생각하니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도 종이라는 굴레 때문에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자의 깊고 조용한 분노였습니다. 21살 되던 해 도윤이의 3번째 무과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2번을 낙방한 터라 박진호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도윤이의 실력으로는 이번에도 급제가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진호가 도리를 불렀습니다. 사랑채에 무릎을 꿇고 앉은 도리 앞에서 박진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도윤이 대신 시험을 쳐라. 도리는 고개를 들어 박진호를 봤습니다. 대신 시험장에 들어가 도윤이 행세를 하고 무의 시험을 통과해라. 글 시험은 도윤이가 치를 것이니 내가 걱정할 바 아니다.
도리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양반도 아닌 종놈이 과거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들통나면 목이 달아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진호의 다음 말이 도리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해내면 내 종문서를 불태워 주마. 너를 양인으로 놓아주겠다. 종문서. 도리를 이 집안에 메어놓은 사슬이자 어미 그 미를 평생 부엌에 묶어둔 쇠고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진다면 도리는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도윤이는 이 일을 뒤늦게 알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도리가 위험합니다. 들통나면 도리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들통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다. 내 실력으로 이 집안을 살릴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도윤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무능이 벗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도리를 찾아갔습니다. 도리야, 미안하다. 내가 못난 탓이다. 무슨 소리냐. 나는 내 종문서를 위해 하는 것이다. 너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라. 도리는 그리 말했으나 사실 절반은 도윤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벗의 처지가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종이 양반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어디 입에 담을 소리이겠습니까? 시험 당일 도리는 도윤이의 옷을 입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활쏘기에서 5발 중 4발을 관역 한가운데에 꽂았고 칼겨루기에서는 상대를 새 한만에 쓰러뜨렸습니다. 말타기에서는 장내가 술렁일 만큼 빼어난 솜씨를 보였습니다. 시험관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결과는 장원급제였습니다. 박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장원급제. 기실은 종놈도리의 제주였으되 세상은 양반 도련님의 빛나는 성취로 알았습니다. 급제 소식이 전해지자 박씨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진호는 평생 짓지 않던 환한 웃음을 지었고 하객들이 줄을 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부러움 섞인 눈으로 박씨 대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윤이는 아버지가 씌워주는 꽃을 머리에 받으며 웃었으나 그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짙었습니다. 이 영광이 제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끝난 밤 도리는 행랑채에서 어미 금이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내일이면 종문서가 불타고 자신은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눈을 감고 내일을 그렸습니다. 어미와 함께 이 집을 나서는 모습, 제 힘으로 밭을 일구고 집을 짓는 모습.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개를 조아리지 않아도 되는 삶을. 그 꿈이 어찌나 달콤했던지 도리는 생전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박진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종문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더냐. 도리는 사랑채 마루 아래에 꿇어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이 제 입으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종문서를 불태워 주마, 양인으로 놓아주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런 적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대감마님, 분명히 입 닥쳐라. 종놈이 양반 행세를 한 것만으로도 내 목을 칠 수 있다. 내가 눈 감아주는 것을 고맙게 알아라. 도리의 눈에서 빛이 꺼졌습니다. 아니, 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이 켜졌습니다. 차갑고 시린 불이었습니다. 도리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이 떨렸으나 그 주먹을 쓸 곳은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이 사실을 안 것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서였습니다. 도윤이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따졌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도리가 아니었으면 급제도 없었습니다. 박진호의 손바닥이 도윤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그놈을 풀어주면 이 급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세상이 알게 된다. 그러면 급제고 가문이고 모조리 망하는 것이다. 생각이라는 것을 해라. 도윤이는 뺨을 감싸 쥐고 물러섰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리를 풀어주는 순간 급제의 비밀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종이 대신 한 것임이 밝혀지면 가문은 망하고 아버지는 벌을 받고 도리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도리를 살리는 길도 약속을 지키는 길도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그날 밤 도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변명을 하자니 낯이 뜨거웠습니다. 도윤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도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너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담담해서 도윤이는 오히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분노하는 것보다 체념하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도윤이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도리야, 내가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 벼슬자리에 나가면 힘이 생긴다. 그때 내 문서를 반드시. 됐다. 도리가 말을 잘랐습니다. 기대하지 않겠다. 기대하면 또 무너지니까. 그 말 한마디가 도윤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린 시절 종문서를 없애주마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이 10살 때 한 번, 20살에 또 한 번. 도윤이는 도리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마주치면 눈인사를 했고 간혹 말을 섞기도 했으나 예전 같은 허물없음은 사라졌습니다. 도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도윤이는 점점 눈을 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으되 미안함과 서운함이 뒤섞여 만든 안개가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벼슬길에 올라 한양으로 떠나던 날 도리는 대문 밖에서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도윤이가 말 위에서 고개를 돌려 도리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이가 입을 열었으나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도리도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아무 말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해가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한양에서 이름 없는 벼슬아치로 조용히 지내고 있었고 도리는 여전히 박씨 집안의 종으로 덕산고을에 묶여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 오가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잊은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조 25해 4월 14날 외놈의 배 수백 척이 부산포에 들이닥쳤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진 것입니다. 소식은 바람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부산이 뚫렸다. 동네가 무너졌다. 외놈들이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다. 고을마다 아비규환이었고 관아에서는 도망가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수령이 먼저 주랭랑을 쳤습니다. 군사가 있다 해도 훈련이 되지 않은 오합지졸이었고 무기가 있다 해도 녹이 쓸어 쓸 수 없는 것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덕산 고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외놈들이 경상도를 짓밟으며
올라온다는 소식에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박진호는 급히 짐을 꾸려 북쪽으로 피란을 준비했습니다. 갑오와 재물을 챙기고 가마를 준비하고 호위할 종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불러도 낮에 불러도 행랑채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하나둘 자취를 감추더니 이틀 만에 박씨 집안의 종 26명 가운데 20명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도리와 어미 금이 그리고 늙은 종 서너 명뿐이었습니다. 도리도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달아나야 했습니다. 약속을 어긴 양반, 제 재주를 빼앗아 간 양반, 아비의 죽음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양반. 그런 양반네를 위해 남아있을 까닭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도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였습니다. 금이 어미 때문이었습니다. 금이는 이미 늙고 병들어 먼 길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미를 돌볼 곳이 없었습니다. 외놈이 밀려오는 벌판에 병든 어미를 데리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차라리 이 집안에 붙어서 함께 피란길에 오르는 편이 어미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도리의 선택은 벗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알지 못했고 박진호는 도리가 남아있는 것을 충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 내 놈은 그래도 은혜를 아는 놈이로다. 그 말을 듣는 도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피란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진호 내외와 도윤이의 아내, 어린 조카 둘, 그리고 도리와 금이를 포함한 종 6명.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넓던 박씨 대감 집안의 피란 행렬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외놈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을 찾아 북쪽으로 또 북쪽으로 산길을 타고 개울을 건너고 굶주림과 두려움을 안고 걸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것은 같은 처지의 피란민들과 그보다 더 많은 주검이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가다 쓰러진 어미, 논두렁에 엎어진 노인, 칼에 맞아 길바닥에 널브러진 젊은이.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떤 지경으로 몰아넣는지 도리는 매 걸음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피란 나흘째 되던 밤, 박진호 일행이 산속 폐사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다들 지쳐 골아떨어진 한밤중에 도리 혼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도리가 손에 쥔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나타난 것은 외놈이 아니라 길을 잃은 피란민 한 무리였습니다. 여자 셋과 아이 둘, 늙은이 하나. 모두 굶주리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박진호가 잠에서 깨어 이 무리를 봤습니다. 보낼 양식이 없다. 가거라. 여자 하나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이가 사흘째 물만 먹었다고 한 끼만이라도 나눠달라고.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란길에 남의 입까지 먹일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리가 제 몫의 주먹밥을 풀어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박진호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 것도 내 것이다. 함부로 하지 마라. 도리는 대꾸하지 않고 주먹밥을 아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박진호가 다시 소리를 질렀으나 도리는 이미 돌아서서 제 자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아이의 어미가 고맙다며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밤 금이가 도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 대감 눈밖에 나면 안 된다. 참아라. 어머니,
저 아이가 굶어 죽는 것을 보고 참으라 하십니까? 우리도 죽을 수 있다. 이 판에 남의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양반은 남아도는 것을 쌓아두고 종놈은 제 것도 제 것이 아닌 세상이. 금이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금이는 알았습니다. 아들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끓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넘쳐 흐르는 날이 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피란 여드렛 날 금이가 쓰러졌습니다. 오래된 기침병이 피란길의 고생으로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금이는 가마에 태울 수도 없었습니다. 가마는 박진호의 아내가 타고 있었고 양반의 아내가 내려서 종년에게 자리를 내줄 리 만무했습니다. 도리는 어미를 업고 걸었습니다. 30리를 업고 40리를 업고 어미의 숨소리가 등에서 점점 가늘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도 걸었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흐렛 날 새벽 금이가 도리의 등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리는 길가에 어미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아비가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사내가 어미가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아닌 맨손으로.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묻을 시간이 없다. 놓고 가야 한다. 도리는 대답하지 않고 땅을 팠습니다. 박진호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도리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호가 세 번째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도리가 고개를 들어 박진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박진호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사냥감을 노려보는 것 같은 차갑고 위험한 눈이었습니다. 박진호는 더 이상 재촉하지 못했습니다. 도리가 어미를 묻는 동안 일행은 나무 그늘에서 기다렸습니다. 도리는 얕은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한 번 절을 했습니다. 어미를 묻고 난 도리에게 이제 이 집안에 남아있을 까닭은 없었습니다. 어미가 살아있었기에 붙어 있었던 것이고 어미가 떠났으니 이 사슬도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종문서도 양반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전쟁이 모든 질서를 무너뜨린 지금 종이 달아나는 것쯤은 아무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리가 사라진 것을 안 박진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놈. 끝까지 종놈은 종놈이로구나. 그러나 도리가 떠나며 가져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칼 한 자루, 그것만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칼은 박씨 집안 것이 아니라 아비 칠복이가 살아생전 대장간에서 남몰래 벼려둔 도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도리가 사라진 뒤 박진호 일행은 가까스로 충청도 땅을 지나 경기도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피란길의 고생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박진호가 병이 들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가마 안에서 헛소리를 하다가 어느 산골 마을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임종 자리에 아들은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한양에서 임금을 호종하여 이미 북쪽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아버지의 부고를 도윤이가 전해 들은 것은 한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전쟁통의 소식이 제대로 전달될 리 만무했고
겨우 전해진 소식마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어머니와 아내가 어디론가 피란을 갔다는 것, 그리고 도리가 도망쳤다는 것. 이 세 가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임금의 행렬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고 어머니와 아내의 행방을 알 수 없었으며 어린 시절벗은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한편 도윤이가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숨을 거두기 직전 헛소리 속에서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곁에 있던 늙은 종이 전한 말에 따르면 박진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합니다. 도리놈한테, 종문서, 내가 잘못했다. 그놈이 원망할 만도 하지. 사람은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솔직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말은 도윤이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늙은 종은 그 말을 제 가슴에만 묻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종 역시 굶주림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리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박씨 집안을 빠져나온 도리는 혼자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외놈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남쪽으로 가면 오히려 안전할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외놈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종놈으로 태어나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삶이었으나 그래도 이 땅은 제가 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어미가 묻힌 곳이었고 아비가 죽은 곳이었습니다. 비록 양반들은 자신을 짐승 취급했으되 그 양반들 밑에서 같이 눈물 흘리던 종놈들이 있었고 장터에서 웃으며 엿을 나눠주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터전을 외놈들이 짓밟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칼 한 자루를 들고 홀로 외놈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고한 왜군 2~3명을 기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밤에 적의 진영 가장자리를 기웃거리며 혼자 떨어진 놈을 골라 소리 없이 처치했습니다. 칼 쓰는 솜씨가 빼어났으되 혼자였기에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리는 산속에서 뜻밖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의병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군도 양반도 아니었고 농민과 사냥꾼과 떠돌이가 뒤섞인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들을 이끄는 사람은 30 남짓의 사내로 이름은 최범수라 했습니다. 본래 경상도에 이름 없는 촌 양반이었으나 무과의 뜻을 두고 칼과 활을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벼슬에는 오르지 못했으되 사람을 끌어모으는 재주와 싸움의 감각이 있었습니다. 최범수는 도리의 칼솜씨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도리가 나무를 벨 때 칼을 다루는 동작만 보고도 이 사내가 보통이 아님을 간파한 것입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도리라 합니다. 성은? 종놈에게 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판에 양반이 양반이고 종놈이 종놈인가? 칼 잘 쓰면 그게 장수지. 나와 함께 하겠나? 도리는 최범수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속임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도리가 평생 갈망했던 그런 눈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리는 최범수의 의병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칼잡이 하나에 불과했으나 전투가 거듭될수록 도리의 재능은 빛을 발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읽는 눈이 귀신 같았고 칼을 쥐면 외놈 서넷을 상대해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10번 싸워 10번 살아남았고 20번 싸워 20번 이겼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옷 입은 칼귀신. 외놈들 사이에서 도리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도리가 늘 빛바랜 푸른 무명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 옷은 어미 금이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지어준 옷이었습니다. 해지고 기운 자리가 여러 군데였으나 도리는 그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최범수의 의병은 수십 명에서 300명이 넘는 큰 무리로 성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도리는 최범수 다음 가는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분은 여전히 종놈이었으되 전쟁터에서 신분을 따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칼 앞에서는 양반도 종놈도 없었고 오직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만이 있었습니다. 최범수의 의병은 경상도 일대에서 외놈의 보급로를 끊고 점령지를 기습하고 잡혀간 백성들을 구해내는 등 크고 작은 공을 세웠습니다. 조정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고 관군과 합세하여 싸우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운명의 실이 다시 엮이기 시작합니다. 도윤이는 전쟁이 시작된 후 임금을 호종하여 북쪽으로 갔다가 이듬해 관군의 지휘관으로 경상도에 내려보내졌습니다. 장원급제의 이력을 가진 무관이었으므로 조정에서 보기에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장원급제가 제 실력이 아닌 종놈의 제주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무관의 갑옷을 입고 경상도 땅을 밟았습니다. 칼을 차고 있었으나 그 칼은 여전히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겪으며 조금은 단단해졌으되 본래 여린 성정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이에게는 무인의 칼솜씨 대신 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판세를 짚는 눈, 사람의 마음을 읽는 섬세함, 그리고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고든 심성이 그것이었습니다. 도윤이가 경상도에 당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병과 관군의 합동 작전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근의 의병장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자리에 최범수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만남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최범수의 곁에 자신의 어린 시절 벗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도리도 몰랐습니다. 관군의 지휘관으로 온 자가 박도윤이라는 것을. 경상도 합천 근처의 산성에서 관군과 의병의 회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무렵이었습니다. 관군 측에서는 도윤이가 지휘관으로, 의병 측에서는 최범수와 몇몇 의병장이 참석했습니다. 도윤이가 장막 안에 앉아 의병장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들어오는 의병장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장막에 천이 걷히고 최범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푸른 무명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도윤이의 눈이 그 사내에게 멈추었습니다. 얼굴은 전쟁터의 흙과 바람에 거칠어졌으되 그 눈빛은 20해 전 뒷산에서 나무칼을 휘두르던 그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도리도 도윤이를 봤습니다. 양반의 갑옷을 입고 지휘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내가 어린 시절 제가 물에서 건져냈던 여린 도련님이었습니다. 도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막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공기가 달라진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범수가 분위기를 읽고 물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이인가? 도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 함께 자란 사이입니다. 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함께 자란 사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담기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주인과 종, 약속과 배신, 우정과 실망. 그 모든 것이 함께 자란 사이라는 5글자에 눌려 있었습니다. 회합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도윤이가 도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도리야. 도리가 걸음을 멈추었으나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도리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기쁨도, 분노도, 그리움도. 전쟁이 모든 감정의 살을 발라낸 뒤에 남은 뼈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도련님도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도련님. 그 호칭이 도윤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린 시절 도리는 둘만 있을 때 도윤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다시 도련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도리야, 나를 그리 부르지 마라. 예전처럼. 예전은 끝났습니다. 도리의 말이 칼처럼 짧았습니다. 도윤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리는 몸을 돌려 장막을 나갔습니다. 도윤이는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비의 칼을 등에 지고 멀어지는 그 뒷모습이 20살 때 제가 한양으로 떠나던 날 대문 밖에 서 있던 그 모습과 겹쳤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리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보다 도리의 눈에서 읽은 차가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가 어긋낸 약속, 자신이 지키지 못한 말들, 종놈의 재주를 빌려 얻은 벼슬. 그 모든 것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후 관군과 의병은 합동으로 외놈의 거점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후방에서 작전을 짜고 도리는 전방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같은 편이었으되 말을 섞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다가가려 하면 도리가 물러섰고 도리가 보고를 하러 오면 지휘관과 부하 사이에 딱딱한 말만 오갔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는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도리는 차가운 얼굴 뒤에서 도윤이의 안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외놈의 기습으로 본진이 위태로워졌을 때 도리가 최전방에서 달려와 도윤이의 장막 앞을 지켰습니다. 외놈 6을 혼자 베어 쓰러뜨린 뒤 피투성이가 된 채 도윤이를 돌아봤는데 그 눈에는 한순간 예전의 빛이 스쳤다 사라졌습니다. 도윤이도 제 방식으로 도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정에 올리는 보고에서 도리의 공을 빠짐없이 적었고 의병들에게 돌아갈 양식과 무기를 관군 것을 줄여서라도 확보했습니다. 최범수가 고마움을 표할 때마다 도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도리를 향한 미안함이 숨어 있었으나 도윤이는 그것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척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도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날들이 이어지던 중 큰 싸움이 닥쳤습니다. 외놈의 대군이 합천 방면으로 밀고 올라온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관군과 의병의 합산 병력으로도 상대하기 버거운 수였습니다. 도윤이는 고심 끝에 작전을 짰습니다. 산성에서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적을 좁은 골짜기로 유인하여 양쪽에서 협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을 골짜기 안으로 끌어들일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소수의 정예가 적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빠지면서 적을 유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미끼 역할은 사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적의 선봉과 직접 부딪혀야 했고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포위당해 몰살당할 수 있었습니다.
도리가 자원했습니다. 도윤이는 반대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겠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은 도련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갈 필요는, 이 일은 칼에 겁이 없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은 도윤이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내 칼에는 겁이 너무 많다. 예전에 도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리야, 제발.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 돌아오는 것이 종놈의 재주입니다. 도리는 그 말을 남기고 제 부하 20명을 이끌고 골짜기 입구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어린 시절 뒷산 개울이 떠올랐습니다. 물에 빠진 자신을 건져준 도리. 그때나 지금이나 위험 속에 뛰어드는 것은 항상 도리 쪽이었습니다. 골짜기 전투는 성공했습니다. 도리가 미끼가 되어 외놈의 선봉을 끌어들였고 양쪽 산등성이에 매복한 관군과 의병이 일제히 화살을 퍼부어 적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외놈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도리의 미끼 부대도 무사하지는 못했습니다. 20명 가운데 7이 죽고 5이 크게 다쳤습니다. 도리 자신도 왼쪽 어깨에 깊은 칼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살아 돌아왔습니다. 종놈의 재주라고 했던 그 말대로 이 승리의 소식이 조정에 알려졌습니다. 도윤이는 보고서에 도리의 공을 가장 먼저 적었습니다. 이름은 없으나 의병 가운데 가장 뛰어난 칼잡이가 있으며 이 자의 공이 아니었으면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 썼습니다. 조정에서는 포상을 내렸습니다. 도윤이에게는 벼슬이 올랐고 최범수에게는 관직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리에 대한 포상은 묘한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종의 신분으로서 공을 세웠으니 면천, 곧 종의 굴레를 벗겨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천. 도리가 평생을 꿈꿨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이 소식을 듣고 벅찬 마음으로 도리를 찾아갔습니다. 도리야, 조정에서 내 종문서를 없애라 했다. 이제 너는 자유로운 몸이다. 도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올린 것입니까? 내가 올렸다. 도련님이 올리셨다. 그래. 도리의 눈이 무언가를 잇는 듯 했습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이윽고 도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뭐든 물어라. 도련님의 장원급제. 그것은 언제 바로잡으실 겁니까? 도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급제는 제 재주로 딴 것입니다. 도련님도 아시지요. 그 급제가 거짓이라면 지금 도련님이 입고 있는 그 갑옷도 그 벼슬도 모두 거짓 위에 세운 것입니다.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면천을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래 제 것이었습니다. 빼앗아 간 것을 돌려주는 것을 은혜라 하지는 않습니다. 도리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도윤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리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급제가 거짓이라면 그 위에 쌓은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 한가운데에서 그 사실을 밝히면 도윤이 자신뿐 아니라 이 군대의 지휘 체계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명분과 진실 사이에서 도윤이는 또다시 진실을 미루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운명은 가장 잔인한 장난을 준비하고 전투가 끝나고 보름쯤 지났을 때 도윤이에게
한 통의 전갈이 왔습니다. 피란 중이던 어머니와 아내가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사람을 보내 가족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고 닷새 뒤 돌아온 것은 가족이 아니라 참혹한 소식이었습니다. 도윤이의 어머니와 아내가 머물던 마을이 외놈의 습격을 받아 불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격이 있기 직전 그 마을 근처에서 푸른 옷을 입은 조선인 무리가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푸르른 옷. 도리의 의병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도윤이의 귀에 한 부하의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장군, 그 마을 생존자의 말에 따르면 외놈이 들이닥치기 전에 푸른 옷 입은 자들이 마을에 먼저 나타났답니다. 이들이 마을을 뒤지고 다녔고 그 직후에 외놈이 들이닥쳤다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흉허물 없이 말씀드리자면 푸른 옷 무리가 외놈에게 마을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됐다. 나가라. 도윤이는 부하를 내보내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푸른 옷 무리라면 도리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도리가 외놈에게 마을 위치를 알려주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럴 까닭이 없었습니다. 도리는 외놈과 목숨을 걸고 싸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씨앗은 한 번 심어지면 자라는 법입니다. 도윤이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리가 박씨 집안에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면천을 시켜주었을 때도 고마워하기는커녕 급제의 거짓을 따졌습니다. 만약 도리가 제 원한을 갚기 위해. 아닙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마을의 잿더미 속에서 도윤이의 어머니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 곁에서 칼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 칼에 새겨진 표식이 최범수 의병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윤이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러했습니다. 도리의 부하 중 일부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마을에 들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외놈의 정찰대와 시간이 겹친 것이었습니다. 칼은 전투 중에 부하 하나가 잃어버린 것이 마을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겹침이었으되 그 우연들이 만들어낸 그림은 도리가 외놈과 내통하여 도윤이의 가족을 죽게 만들었다는 끔찍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도리를 불렀습니다. 장막 안에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이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리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내 부하들이 갔었다며 양식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외놈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도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도윤이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단번에 읽은 것입니다. 나를 의심하는 것입니까?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이성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도련님. 내가 도련님의 어머니를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종놈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원한이 있으니까 복수했을 수도 있다고?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도리에게는 대답보다 더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도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20해 세월 동안 쌓인 모든 것이
그 순간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양반은 끝내 양반이고 종놈은 끝내 종놈인 겁니다. 20해를 알고 지내도 종놈은 믿을 수 없는 것이지요. 도리야, 그런 뜻이 아니라. 됐습니다. 더 들을 말이 없습니다. 도리는 장막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을 따르는 부하 50여 명을 이끌고 진영을 떠났습니다. 최범수에게만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대장, 저를 의심하는 자 밑에서는 칼을 들 수 없습니다. 최범수는 말렸으나 도리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도리는 그렇게 떠났고 도윤이는 그 사실을 다음 날 아침에야 알았습니다. 최범수가 도윤이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온화한 이 이병장의 얼굴에 드물게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군, 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2년을 함께 싸운 제가 보증합니다. 나도 안다. 내가 미쳤던 것이다. 알면서 왜 그리하셨습니까?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이성을 잃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도리의 말대로 마음 깊은 곳에 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반과 종놈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이 아무리 허물려 해도 끝내 허물어지지 않는 벽이 결정적인 순간에 고개를 든 것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그날부터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벗을 잃은 슬픔이 겹쳤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이 가장 깊었습니다. 도리가 떠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전쟁의 판세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바다 싸움이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고 각지의 의병들이 외놈의 보급로를 끊으며 반격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외놈은 여전히 조선 땅 곳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이 석 달 동안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마을에서 벌어진 일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부하들을 풀어 생존자를 찾고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리의 부하들이 마을에 간 것은 외놈의 습격보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양식을 구하고 그날 안에 떠났으며 외놈과 접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외놈이 그 마을을 습격한 것은 별도의 정찰에 의한 것으로 도리의 부하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본 푸른 옷무리는 이틀 전의 기억과 습격 당일의 기억이 공포 속에서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칼 역시 도리의 부하가 양식을 구하면서 대가로 두고 간 것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겹침이었습니다. 도리는 결백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도윤이는 진상을 확인한 날 밤 장막 안에서 홀로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 어리석음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벗을 의심하고 벗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종놈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변명했으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도리는 떠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칼로도 자를 수 없는 응어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도리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휘관의 자리를 부관에게 맡기고 말 한 필에 몸을 씌웠습니다. 도리가 향했을 방향을 짐작하며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도리라면 외놈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칼을 들고 있을 터였습니다. 보름을 찾아 헤맨 끝에 도윤이는 경상도 남쪽 해안 근처에서 도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푸른 옷 입은 칼 귀신이 부하들을
이끌고 외놈의 해안 진지를 습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칼 귀신이 휘두르는 칼 앞에서 외놈의 목이 대나무 베듯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그 소식을 따라 해안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포구 근처의 폐허가 된 마을에서 도리를 찾았습니다. 도리는 부서진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팔에 피 묻은 천이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새로운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석 달 사이에 도리는 더욱 여위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숯불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말해서 내려 도리 앞에 섰습니다. 도리가 고개를 들어 도윤이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리의 얼굴에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도련님? 종놈을 잡으러 오셨습니까? 사과하러 왔다. 사과. 내가 틀렸다. 모든 것을 조사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조사를 해서야 알았습니까? 그 한마디가 도윤이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조사를 해서야 알았다. 그렇습니다. 증거를 찾아서야 벗의 결백을 믿은 것입니다. 벗의 눈을 보고 벗의 말을 듣고 20해 세월을 떠올리며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벗이라는 것의 뜻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반이 종놈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나 도윤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말이 맞았다. 나는 끝내 양반의 눈으로 너를 봤다. 20해를 함께하고도 너를 온전히 믿지 못했다. 그것이 내 잘못이다. 도리는 도윤이의 무릎 꿇은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서운함과 그 밑에 깔린 그리움이 뒤섞여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내게 이 말을 해야 했다. 조사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흔들린 내가 부끄럽다.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도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 도윤아. 도윤아. 석 달 만에, 아니 몇 년 만에 도리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들어 도리를 봤습니다. 도리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으나 그 눈 안에 고인 것이 무엇인지 도윤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판에 서로 등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외놈이 아직 이 땅에 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리고 한 가지. 전쟁이 끝나면 급제 이야기는 바로잡아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안고 살면 내 등이 평생 굽는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미루지 않겠다고,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은 허물없음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먹한 순간이 있었고 눈을 피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등을 맡기는 사이가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칼이 오가는 자리에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7년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외놈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으나 물러가는 적은 더욱 사나운 법이었습니다. 경상도 해안 일대에서 외놈의 잔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고
도윤이와 도리는 이 잔당을 소탕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마지막 큰 싸움이 닥친 것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외놈의 한 무리가 해안 마을을 점령하고 조선인, 포로 수십 명을 잡아두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포로를 방패 삼아 버티면서 배를 기다리는 작전이었습니다. 배가 오면 포로들을 끌고 바다를 건너갈 속셈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작전을 짰습니다. 바다 쪽에서 배를 막고 육지 쪽에서 들이쳐 포로를 구하는 양면 작전이었습니다. 도리가 육지 쪽 선봉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적의 수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들이닥쳐 보니 외놈이 100명이 넘었고 그 가운데에는 칼솜씨가 빼어난 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외장은 조선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전투가 시작되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푸른 옷의 칼귀신이라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 목을 베면 우리 대장께서 크게 상을 내리실 것이다. 도리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리의 이름은 외놈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고 그 목에 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도리가 선봉에서 외놈을 베어 나갔으나 적의 저항이 완강했습니다. 포로들이 묶여 있는 곳까지 뚫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도윤이가 후방에서 지휘하다가 전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보고 직접 칼을 들고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뛰어난 칼솜씨는 아니었으나 지휘관이 직접 싸우는 모습에 병사들의 사기가 올랐습니다. 도윤이가 포로들이 갇힌 곳까지 돌파해 들어갔습니다. 포로들의 밧줄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외장이 도윤이를 발견했습니다. 지휘관의 갑옷을 알아본 외장이 칼을 들고 도윤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윤이가 막았으나 세합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외장의 칼이 도윤이의 옆구리를 갈랐습니다. 도윤이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도리가 봤습니다. 20보 밖에서 외놈들과 싸우고 있던 도리의 눈에 쓰러지는 도윤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도리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이 아닌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도리는 앞에 있던 외놈 둘을 단칼에 벤 뒤 외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외장이 칼을 들어 도리를 맞았으나 이때의 도리는 평소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칼에 분노가 실린 것이 아니라 분노 그 자체가 칼이 된 것이었습니다. 외장의 칼이 도리의 왼팔을 스쳤으나 도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칼을 내리꽂았습니다. 외장의 어깨가 갈라졌고 두 번째 칼에 외장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외장이 쓰러지자 적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관군과 의병이 밀어붙여 외놈을 바다로 몰아냈고 포로들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이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도리가 쓰러진 도윤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도윤이의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제 옷을 찢어 상처를 눌렀으나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눈 떠라. 눈 뜨라고. 도윤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도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와 흙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아, 도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울지 않던 사내가, 도리야, 울지 마라. 닥쳐라. 말하지 마. 힘 아껴라. 들어라. 전쟁이 끝나면 급제 이야기 내가 직접 조정해. 그딴 소리 집어치워. 내가 살아야 바로잡든 말든 하지. 도윤이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꺼낸 것은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도리가 받아 펼쳐보니 그것은 도윤이가 미리 써둔 상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무과 급제가 종도리의 제주로 이루어진 것이며 도리야말로 진정한 장원 급제의 주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리 써뒀다. 혹시 내가 죽으면 이것을 조정해. 도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걸 왜 미리 써놓는 거냐? 이 바보야. 미안하다, 도리야. 너무 늦었지. 늦지 않았다. 내가 살아서 직접 올려. 내가 그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나. 도윤이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도리가 도윤이를 흔들었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도윤이의 맥을 짚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짚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숨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도리의 얼굴에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도윤이는 살았습니다. 의원의 정성과 도리의 간호덕이었습니다. 도리는 도윤이가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사흘 밤을 곁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종놈이 양반을 간호하는 모습이 낯설다고 수군거리는 자도 있었으나 도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도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염이 텁수룩하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으나 그 눈에는 안도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살아났구나, 이 멍청아. 도윤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켜줬구나.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빠지는 건 인류다. 개울에서 건져준 것도 내가, 전쟁터에서 건져준 것도 내가. 그러니까 빛 좀 그만 져라.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20해 동안 쌓인 모든 것이 녹아 있었습니다. 미안함도, 서운함도, 오해도, 원망도 전부 녹아서 이 한 번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끝이 났습니다. 외놈이 물러갔습니다. 7년의 지옥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였으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땅을 일구고 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양으로 돌아간 도윤이는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무과 장원급제가 종도리의 제주로 이루어진 것이며 자신은 이 거짓 위에 벼슬을 한 죄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원급제가 거짓이라니, 그것도 종놈이 대신 시험을 쳤다니. 도윤이는 벼슬을 잃었습니다. 가문의 이름에 먹칠이 되었고 양반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이는 담담했습니다. 등이 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짓의 무게를 내려놓으니 비로소 제 두 발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리에게는 다시 한번 조정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전쟁에서 세운 공에 더하여 무과 장원급제의 실력까지 밝혀지니 비록 종의 출신이 돼 그 재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면천은 이미 된 상태였으므로 조정에서는 도리에게 관직을 내렸습니다. 종놈 출신이 관직을 받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었으나 7년 전쟁의 공이 워낙 컸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관직을 사양했습니다. 벼슬은 제게 맞지 않습니다.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도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덕산에 돌아가려 한다. 어미 무덤 곁에 작은 집을 짓고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거둘 생각이다. 아이들을? 이 전쟁에서 고아가 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않느냐. 양반의 아이도, 종놈의 아이도, 백정의 아이도, 배고픈 것은 다 같다.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원하는 놈에게는 칼을 가르치겠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신분이라는 것이 밥을 주더냐, 칼을 주더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지. 도윤이는 벗의 그 뜻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았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부쉈으되 부서진 자리에서 새 것을 세우려는 뜻이 여기 있었습니다. 나도 함께 해도 되겠느냐. 도리가 도윤이를 봤습니다. 벼슬도 잃고 가문도 잃은 놈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를 가르칠 수 있다. 칼은 내가 가르치고 글은 내가 가르치면 되지 않겠느냐. 도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20해 전 뒷산 소나무 아래에서 글은 도윤이가 가르치고 칼은 도리가 가르치던 그때와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좋다. 그 한마디에 20해의 모든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덕산 고을에 두 사내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벼슬을 내려놓은 양반이었고 하나는 칼을 내려놓은 종놈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양반이니 종놈이니 하는 것은 아무런 뜻이 없었습니다. 둘은 그저 오랜 벗이었습니다. 도리의 어미 금이가 묻힌 피란길 산자락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 옆에 넓은 마당을 만들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칼을 연습할 수 있는 나무 기둥을 세웠고 다른 한쪽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평상을 놓았습니다. 전쟁고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칼 귀신이라 불리던 사내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칼을 가르친다는 소문이. 양반의 아이도 왔고 종놈의 아이도 왔고 이름조차 없는 아이도 왔습니다. 도리는 누구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주고 배우고 싶은 아이에게 칼을 가르쳤습니다. 도윤이는 그 옆에서 글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역사와 병법과 시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을 줄 알게 되면 도리가 칼을 쥐어 주었습니다. 글과 칼, 그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내가 뒷산 소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무칼을 휘두르던 바로 그 소나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나무는 더 크고 굵어졌으되 그 아래 앉으면 여전히 바람 소리가 같았습니다. 도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왜 너를 원망한 적이 있다. 안다. 많이 원망했다. 안다. 그런데 지금은 고맙다. 뭐가? 돌아와줘서. 도윤이가 고개를 돌려 도리를 봤습니다. 도리의 얼굴에는 전쟁의 흉터가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맑았습니다. 5살 때 개울에서 자신을 건져 올린 뒤 까르르 웃던 그 아이의 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야. 왜? 나도 고맙다. 뭐가? 살려줘서. 매번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그늘이 두 사내의 얼굴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을 나무막대로 대신하여 서로 휘두르며 깔깔거리는 소리, 글을 소리 내어 읽는 소리, 밥 달라고 떼를 쓰는 소리. 두 사내는 나란히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양반의 아들과 종놈의 아들이 같은 소나무 아래에서 같은 바람을 맞으며 같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때처럼, 아니, 어린 시절보다 더 가까이. 이 세상에 신분이란 것이 있어 사람을 높고 낮음으로 갈라놓지만 진정한 벗이란 그 높고 낮음을 뛰어넘는 것이야 했습니다.
그러나 뛰어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도윤이와 도리도 그 벽 앞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부딪혔습니다. 오해와 배신과 의심의 가시밭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것은 어린 시절 개울가에서 잡았던 그 손의 온기를 두 사람 모두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끝났으되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도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해가 진다. 들어가자. 녀석들 밥 줘야지. 도윤이도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내가 부를 때마. 내가 부엌에 서본 적이나 있느냐. 전쟁통에 별짓을 다 했다. 밥쯤은 한다. 태우지나 마라. 두 사내가 나란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깨가 스치고 팔꿈치가 부딪히며 걷는 그 뒷모습이 어린 시절 뒷산에서 뛰어내려오던 두 아이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그때는 나무칼을 들고 있었고 지금은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빈손이 나무칼보다 무겁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짓는 세상이 칼로 짓는 세상보다 어렵다는 것을. 저녁 노을이 덕산 마을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작은 집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 속에 양반의 아이 울음도 종놈의 아이 울음도 아무런 구별 없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리가 꿈꾼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도윤이가 지키고 싶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어떤 분은 물으실 겁니다. 도리는 끝내 도윤이를 용서한 것이냐고. 도윤이의 양반 집안이 도리에게 저지른 일들을, 지키지 못한 약속들을, 전쟁터에서의 그 의심을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뚝 하고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도리의 가슴 한구석에는 죽는 날까지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10살 때 아비의 죽음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양반의 모습. 장원급제를 빼앗기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던 기막힘, 피란 길에서 어미를 잃던 날의 외로움, 전쟁터에서 벗에게 의심받던 그 순간의 참담함. 그런 것들이 어찌 깨끗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도리는 그 상처를 안고도 도윤이의 곁에 남았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채로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벗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벗에게 진 빚을 평생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갚으려는 마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벼슬을 내려놓은 것으로 빚이 갚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가르치는 것으로 속죄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도리의 곁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도윤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불길 속에서 수많은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집이 타고, 논이 타고, 사람이 탔습니다. 양반의 체면도 타고, 종놈의 사슬도 탔습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 돋아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신분을 넘어선 두 사내의 우정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양반은 양반이었고 종놈은 종놈이었습니다. 덕산의 두 사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혀를 차는 양반들도 있었습니다. 신분의 구별을 무너뜨린다며 눈을 흘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눈앞에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주고 제 곁에 벗에게 진심을 주는 것. 그것이면 좋겠습니다. 훗날 덕산의 그 작은 집에서 자란 아이들 가운데 몇몇이 이름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누구는 무관이 되었고, 누구는 글장이가 되었고, 누구는 장사꾼이 되어 먼 곳까지 이름을 알렸다 합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제 자식에게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합니다. 옛날에 양반 하나와 종놈 하나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우리를 거둬주셨지. 칼을 가르쳐 주신 분은 무섭게 생겼는데 마음은 따뜻했고, 그를 가르쳐 주신 분은 점잖게 생겼는데 밥을 자꾸 태웠어. 밥을 태웠다는 대목에서 아이들이 깔깔 웃으면 이야기를 들려주던 어른은 웃음을 거두고 나지막이 덧붙이곤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란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과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뿐이야. 도윤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도리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도리가 물에서 건져주었고 전쟁터에서 살려주었고 세상의 끝에서 다시 곁에 서주었습니다. 도윤이는 거짓을 벗고 진실 위에 서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늦었으되 그만두지 않았고 부족하되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우정이었느냐 물으신다면 아니었습니다. 상처 없는 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 없는 의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러지고 깨지고 금이 간자리를 메우고 또 메우며 간신히 이어붙인 것이 이 두 사내의 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부러지지 않은 칼보다 부러졌다 다시 벼린 칼이 더 날카로운 법이니까요. 임진왜란이 끝난 지 400여 년. 덕산 마을의 그 소나무는 이제 없습니다. 두 사내가 지은 작은 집도 세월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글로, 바람결에 실려서 높고 낮음이 갈라놓은 두 사람이 전쟁의 불길 속에서 서로를 찾아 헤맸던 이야기. 오해가 만든 칼이 우정의 가슴을 찔렀으되 그 우정이 끝내 칼보다 강했다는 이야기. 종놈의 아들이 양반의 아들에게 사람이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양반의 아들이 종놈의 아들에게 변할 수 있는 용기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는 이야기. 이것이 덕산 야담, 칼과 먹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양반 도윤이의 미안함도, 종놈 도리의 분노도 어느 한쪽만 탓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높고 낮음이 두 사람의 우정을 몇 번이고 짓밟았지만 그때마다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가슴에 남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오해 때문에 멀어진 벗이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채 등 돌린 누군가가 있으셨다면 오늘 한 번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도윤이처럼 늦더라도 내미는 것이 내밀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누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조선 야담 한 편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